자, 그러면 이런 변화, 이런 투자에 올라타서 정말로 떼돈을 버는 분들을 한 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떡밥을 깔려면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네이버가 장보기를 만들었다. 신선식품 뭔가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가서 장을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해주는, 이거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뭐 그런 데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개인이 뭐 새벽에 보내줄 수 없으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홈플러스나 뭐 GS 프레시몰, 그리고 조금 이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로마트 뭐 이런 대형 마트하고 손잡고 장보기를 만들었대요. 신선식품까지 후루룩 짭짭하겠다는 뭐 그런, 야, 이마트나 쿠팡 뭐 쓱 뭐 마켓컬리 이런 데는 뭐 먹고 살라고 치사하게 그것까지 지금 하겠다고 쓱 들어온 거죠. 일단 수수료가 굉장히 낮춰갖고 대형 유통망과 손잡고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죠, 네이버하고. 물론 홈플러스나 GS 이런 데는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마트 쓱 같은 데는 당연히 아직 안 들어가고 있을 테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입점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야, 왜냐면은 잘못 들어갔다가 네이버가 진짜 신선식품을 만약에 저 장보기지 뭔지가 후루룩 짭짭하면은 여기는 그냥 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부 유통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대부분은 일단 관망을 한 상황이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형들 너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독점에 대해서 자, 바들바들 떨고 있죠. 자,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야, 설마 모르겠지만 일단 세 개의 칼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휙휙휙 검을 휘두르시겠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는, 자, 그러면은 과연 홈플러스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GS 프레시몰과 함께 하나로마트와 같이 들어갔는데 홈플러스는 왜 저기 들어갔어야 됐을까? 이게 오늘의 사실은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외국계 양력을 좀 봅시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1996년에서 98년까지 외국에 있는 유명한 까르푸, 테스코, 월마트 세계 1, 2, 3위의 대형마트들이 우리나라에 쫙 들어와요. 96년, 97년, 98년. 물론 하필 우리나라가 97년에 IMF를 맞았기 때문에 까르푸는 조금 운이 없었는데 하여튼 쫙 들어오고, 2000년에 하이마트가 독립하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대형마트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몇 년 버텼습니까? 10년 만에 하나둘 다 나갑니다. 자, 까르푸 이랜드에 넘기고 철수했고, 월마트는 이마트에 넘기고 철수하고요. 테스코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버텼지만은 홈에버를 사서 홈플러스로 버팁니다. 버텼다가 결국에는 홈플러스가 2015년에 MBK 컨소시엄, 지금 말하는 PEF에 인수가 되면서 실제로는 들어왔던 데가 다 날아가요. 외국계가 10년 뒤에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MBK죠. PEF가 차지하고 있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세 개가 생존해 있는데, 롯데마트는 하이마트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걸 쭉 보면은 뭐 그냥 신문 기사 보듯이 보세요. 이랜드가 처음에는 까르푸를 1조 7,500억에 샀다가 얼마 못 버티고 이거를 뱉어갖고 당시에 홈플러스가 이걸 인수합니다. 사실상 까르푸를 인수한 거죠. 두 개를 합쳐갖고 인수를 하고, 신세계는 신세계대로 월마트를 또 인수해서 뭔가 2010년대에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합종연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롯데도 뭘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롯데는 뜬금없이 하이마트를 갖고 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MBK 컨소시엄이 7조 2천억에 2015년에 홈플러스를 가져가요. 홈플러스는 다른 데와 다르게 주인이 대기업이 아니라 PF입니다. 7조 2천억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게다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빌린 돈이 대충 4조예요. 외부 차입을 한 4조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근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되고 있냐? 자, 일단 PF가 가져갔다고 치면은 PF는 사모펀드죠. 사모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팔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가져간 다음에 201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이커머스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지만은 월마트는 이마트가 되고, 이마트는 쓱이란 걸 만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이마트는 롯데마트라서 롯데마트는 롯데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까르푸하고 홈플러스는 합쳐서 홈플러스가 되는데, 이거를 PF가 가져간다면은 홈플러스 온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뭐 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냥 밀려버렸어요. 저기서 그냥 밀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뭐 있긴 있습니다. 1,600억 있는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지 단기순이익으로 치면 어떻게 됐냐? 매출 자체가 줄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도 줄고 있고, 단기순이익 어떤 이자 비용까지 치면은 마이너스 5,322억을 찍었어요. 작년입니다. FY 2019년이니까 얘네는 아마 3월 결산일 거예요. 아마 3월까지, 2020년 3월까지 결산을 하면 당시에 마이너스 5,300을 찍었어요. 이유는 여러 개가 많습니다. 일단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홈플러스 온라인이라는 온라인이 대박을 못 쳤고, 게다가 저기 편의점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역시 잘 되지 않았고, 지금 적자 쇼크죠. 5,300억의 순손실을 봐서 연내 매장을 3곳을 매각할 걸 검토한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적자이기 때문에 점포 3개를 매각하겠다. 지금 매각을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매각하는 현금이 얼마냐면은 땅이 엄청나게 크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잖아요. 차지하고 있는 땅이 이만해요. 이거를 만약에 매장을 팔아서 거기다가 뭐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땅값만 1조 원이에요. 4개 매각가 1조 원. 근데 아까 7조에 샀거든요.
대충 한 4조 정도를 차입으로 샀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포를 산 다음에 이걸 팔아서 요걸 이렇게 퉁퉁퉁 치기 시작하면은 돈이 PF 입장에서 이거를 뭐 조금 전문 용어로 멋있게 얘기하자면 재무 건전성을 계산하는 거죠. 재무 건전성을 계산하는 게 뭐냐 하면은 4조 빌린 돈, 차입했던 이 돈을 줄이는 거죠. 빚을 갚는 거예요. 이 홈플러스를 사기 위해서 받았던 돈에 빚을 갚는 게 이제 일단의 재무 건전성인데, 빚을 갚으면은 금융 비용이 줄기는 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건물주에서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을 팔아요. 그래서 빚을 갚아요. 난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죠. 그럼 나는 임차인으로 앞으로 여기서 있는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건물을 팔아서 재정 건전성은 좋아졌는데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났어요. 비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더 해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홈플러스의 실적을 높이겠냐 했더니 사장님은 온라인 전략, 잘못 썼어요.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입니다. 여기 나오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온라인 전략으로 살리겠다는데, 이게 홈플러스 온라인이 있긴 한데 좀 약해 보이잖아. 있어요. 홈플러스 온라인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온라인입니다. 가장 빨리 만들었다 그래요. 무려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손잡아요. 누구하고 손을 잡았겠어요? 네이버하고 손을 잡은 거. 온라인 산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엑시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치를 높여야 될 거예요. 네이버하고 손을 잡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신선식품 전쟁이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에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안 되니까 네이버하고 손을 잡고 하나로 손을 잡아서 요렇게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고, 이마트는 쓱, 롯데마트는 롯데온, 아까 또 마켓컬리, 새로운 어떤 경쟁자가 등장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뭐 이거 주요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 봅시다. 이 엑시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모펀드는 궁극적으로 남의 돈을 갖고 와서, 7조라는 게 남의 돈이잖아요. 사모펀드의 돈은 아니죠. 자기들이 투자를 받은 돈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산 다음에 몇 년 뒤에 팔아야 돼요. 짧으면 2, 3년이고 길면 5년 안에 팔아야 돼. 이걸 엑시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홈플러스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당히 곤란해요.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얘네가 들어왔던 차입금을 낮춰갖고 뭔가 무게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 무산됐어요. 홈플러스에 있는 땅을 다 모아서 리츠로 만들어서 그거를 상장해서 한마디로 땅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나는 거기 위해서 임차인이 될 테니까 우리 땅을 가져가서 1조 5천에서 1조 7천억 정도를 조달을 하겠다. 그게 리츠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세일 앤 리스백이라 그러는데, 건물주에서 임차인으로 거기서 한 겁니다. 우리 건물 팔고 땅 팔 테니까 우리 거기에다 대신에 장기 임차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현금을 받아서 임차인으로 갑니다. 당연히 빚은 갚아서 내주는 이자 비용은 줄겠지만 임차인이 되니까 건물의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어쨌건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덩치를 조금 줄이고 뭔가 가볍게 만들려는 입장에서 2조 가까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금융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셀러 리스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현금화시켜서 유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계속 엑시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홈플러스의 상황인 거예요. 엑시트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나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 자꾸 회사 자산 팔아서 자기들 빚 갚고 우리 지금 덩치를 줄인다는데,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매각 얘기하고 갖고 있는 이런 걸 파니까 화가 나니까 지금 머리에 띠를 묶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오늘은 메인 주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MBK 파트너스의 어떤 그 사모펀드의 놀라운 딜 협상 능력을 봐야 되는데, 자, MBK 파트너스라는 게 지금 대충 5호까지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라는 게 PF예요. 굳이 MBK를 얘기 안 해도 되는데, PF는 보통 자기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 4호 펀드, 5호 펀드 이렇게 쭉 펀드가 나가요. 1호 펀드에 보통 돈을 받습니다. 뭐 몇 조, 예를 들면 1조, 2호 펀드에도 돈을 받아요. 뭐 3조, 3호 펀드에도 돈을 받아요. 4조,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다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률을 높인 다음에 엑시트라는 게 PEF, 대부분 3호 펀드의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인데, 얘네가 얼마 전에 1호 펀드를 청산했어요. 2005년에 결성됐습니다. IRR, 그 내부 수익률이라 그러는데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수익률이 최종 연 7.5%가 나왔어요. 높은 것 같습니까? 거의 15년간 7.5%가 나왔어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죠? 야,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네. 참고로 MBK 파트너스 1호 펀드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한미캐피탈, 갈라TV 이런 데가 들어왔는데, 이거 한중일에만 투자하는 데가 MBK 파트너스입니다. 좀 많이 대박 난 것도 있고 조금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7.6%면 사실은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뭐 청산을 완료했으니까 정말 훌륭하게 잘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요즘에도 이럴지 모르겠는데 8회 20룰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8%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20% 성과급. 와,
이게 8의 20률이라는 게 보통 PF들이 많이 합니다. IRR 8%, 1년에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이렇게 평가했을 때 8% 이상 수익률을 너희가 내주면은 그 20%를 우리가 성과급을 얻게 하는 8의 20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를 생각하고 다시 쳐다보세요. 이게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7.5%라는 거는 뭐 잘하긴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MBK 파트너스의 나머지 펀드를 볼게요. 자, 2019년 기준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보는데 1호가 얼마 전에 끝났죠. 7.5%로 엑시트를 했고요. 2호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26%. 여기는 8% 룰렛 따르면 못 받는 거예요. 성과급 없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8%라면 계약 조건이 다를 수도 있죠. 5%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8%라고 치면 블라인드 펀드 2호는 26%, 3호는 21%, 4호는 33%예요. SSF 펀드는 이거는 위에 있는 건 바이아웃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경영권을 가져서 자기들이 키워서 파는 거니까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거는 제외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설정된 규모가 1조 2천억, 2조, 3조, 4조 그렇잖아요. 갖고 있는 데를 보면은 코웨이 렌탈, KT 렌탈, 두산공작기계, 홈플러스, 네파 이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그런데 대부분 대박이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MBK가 코웨이 매각으로 1조를 벌었다. MBK가 오렌지 라이프를 샀다가 지난해 팔아서 2조를 벌었다. 옛날에 ING 생명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걸 팔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엑시트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 전에 롯데카드 팔렸잖아요. 누가 샀겠어요? 저런 데가 사요. MBK 우리은행 컨소시에이션. 왜냐면 PF들이 돈이 있으니까 투자 돈이 미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블라인드 펀드라고 미리 들어와 있고 한 펀드에 5조 정도가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이 5조를 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쩐으로 갖고 있다가 롯데카드 같은 매물이 나오면 잽싸게 가서 사는 거예요. 1조 원으로.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죠. 몇 년 들고 있다가 팔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8% 이상이 나면은 나한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데 물론 5호 펀드도 만들어졌어요. 8조입니다. 와, 이게 점점 커지는데 이게 아시아 최대 펀드예요. MBK 파트너스가 PEF로 치면은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전에 봤듯이 얘네가 투자했던 게 쭉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이게 지금 8조라 그러는 거죠. 블라인드 펀드 3호를 보면은 홈플러스가 여기 있네. 그럼 홈플러스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제대로 못 싸우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이 돼 있고 물론 MBK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매력적인 회사를 만든 다음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블라인드 펀드 3호 전체로 보면은 수익률이 21%예요. 왜냐면 두산공작기계, 오렌지라이프, ING 아까 봤죠? 이거 2조 벌었어요. 두산공작기계 이것도 조 단위로 벌었어요. 다 조 단위로 번 것들이 있기 때문에 21%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얼마를 벌었을까? 성과급으로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 자,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이 방면에서 전설적인 딜이 있습니다. 오비맥주 딜이라는 게 있어요. AB 인베브라는 데한테서 오비맥주를 KKR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거든요. KKR이 인베브라는 데에서 오비맥주라는 물건을 샀다가 다시 팝니다. 되팔이를 한 거죠. 한 5년 사이에 샀다가 되팔이를 해요. 요 되팔이 딜로 얼마를 벌었냐면은 처음에 2조 3천억에 사왔다가 몇 년 안 있어서 6조에 되팔았어요. 2조에 샀다가 4년 반 만에 6조에 팔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베스트 원 레전드들입니다. 아직까지 4조를 먹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8회 20률을 했을 때 성과급이 얼마가 나왔을까? 8회 20률 아까 기억나죠? IRR 8%, 내부 수익률 8%였을 때 20%가 성과급이라는 건데 전혀 이 계산이 맞진 않지만 자, 통밥으로 해봅시다. 대충. 자, 1년의 수익률이 IRR 8% 나와야 돼요. 절대 수식이 이렇지 않아요. 원래는 뒤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0.8% 수익률로 칩시다. 자, 2.2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면 5년 뒤에 우리 쩐주들한테 3조를 줘야 됩니다. 쩐주 형들한테 3조를 주면 쩐주들이 그래 뭐 그 정도는 잘했어. 하지만 성과급은 없어. 이거예요. 8%니까. 근데 실제로 얼마를 벌었어요? 6.2조를 벌었어요. 그럼 요 차이가 얼마예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4조지만 4조가 성과급 재원이 아닙니다. 3조가 원래 약속했던 거죠. 6.2조에 3조를 빼면 성과급 재원이 3.2조예요. 근데 아까 8회 20률에 따르면 얼마라고요? 20%. 3.2조에 20% 하면 성과급이 6,400억이 나와요. 이게 5년 만에 6,400억의 성과급이 약속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KKR이 50%, 어피니티가 50%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 3,200억씩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됐다는 한국계 3인방 리더라고 하는데 이 3명이 있거든요. 그럼 대충 3명이 3,200억을 뿜빠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물론 직원들이 많을 테니까 직원들 나눠줘야겠죠. 뭐 몇십억, 몇억씩 다 주고 1인당 아마 1,000억에서 여기 대표분 되는 분은 거의 2,000억을 받았지 않냐는 게 업계의 정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베스트 원 레전드들이에요. 우리 계산은 절대 이게 정확치는 않고 대충만 저렇게 만드는 거 인수 5년 만에 차익이 2조가 냈고 3인방이 1조라는데 1조는 좀 과장된 것 같고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5,000억 안팎이 넘고 1인당 1,000억은 넘었지 않겠냐. 그게 오비맥주 딜이에요. 지금까지도 이걸 넘어가는 딜이 안 나오고 있는데 MBK 파트너스는 저걸 넘길 수 있을까?
이 김병주 MBK 회장님이라 그러는데 한국 30대 부에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 PEF가 국내에 500개사가 16조 원을 투자해서 사상 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의 엘도라도가 가능하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누가 내 돈 대신 운용했으면 좋겠다. 요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내 거 좀 대신 사봐. 종목 좀 대신 사봐.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프랍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남의 돈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중에서 몇 퍼센트 주는 게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판을 키워서 주식 사는 거 그런 단순한 운용 말고 회사를 사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 뭐 몇 조짜리, 7조짜리, 8조짜리, 3조짜리, 5조짜리를 운용을 해서 1년에 수익률을 높인 다음에 그걸 되파는 운용을 내 돈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 기업 단위라든지 아니면 대형 기금들, 연기금들 이런 생각으로 맡기는 데가 PF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은 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해산한 데도 많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인데 어떤 꿈과 희망이냐 여기 젊으신 분들 많잖아요. 30대 초반에 5억을 넘긴다. PF 직원 PF 들어가면 초봉이 8천이다. 성과보수가 더 크다. 인력난 심하에 몸값이 더 뛰었다. 요즘 뭐 난리라는 거죠. 초년생이 뭐 초봉이 8천만 원이고 3년차에 연봉이 1억 원이고 대형 PF는 1억 5천만 원을 보장한다. 뭐 이런 기사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연봉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성과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프랍 트레이딩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넘어서 정말로 글로벌한 변화의 흐름을 알고 회사를 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키워서 팔면은 남의 돈으로 돈 벌 수 있는 엘도라도 같은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팀장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운용 잘 하시는데 이 프랍이라는 게 남의 돈 시드머니를 받은 다음에 요걸 불려갖고 성과급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잘 하시는데 개인 돈으로 하시죠? 개인 전업 투자자라면은 100% 팀장님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보고 주대리 그러면서 예 그랬더니 남의 돈으로 할 때가 행복한 거야. 뭐야 이게.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남의 돈으로 할 때가 행복한 거야. 잃으면 남의 거고 벌면은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야. 반대로 말하면 남이라는 거에 신뢰를 얻어서 내가 그만큼 커리어를 싼 다음에 거의 어떤 신뢰를 얻어서 그 돈을 받고 운용을 해줬을 때 이런 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은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PEF 같은 꿈을 꾸는 아니면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변해에 올라타는 기업에 들어가거나 기업을 만들거나 기업에 투자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 수 있는 커다란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